자,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건설안전기술 6과목입니다. 10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급식 동발이 등을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제가 급식 동발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축구조물 공사를 할 때 여기 이렇게 거푸집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바닥이 있으면은, 자, 여기 동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동발이 조금 더 많이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탓을 합니다. 자, 이때 이것을 거푸집, 이 거푸집을 받치는 것을 동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발이. 자, 동발이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자, 요것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로 생겼습니다. 파이프, 이 동발을 영어로 서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S-U-P-P-O-R-T. 지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지하다. 지지하는 물건이다. 자, 요것을 이어서 사용할 때, 자, 요 부분에 보시면은, 요렇게, 사과가 요렇게 판이 달려 있습니다. 요렇게. 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사과가 이 판이, 요렇게 달려 있겠죠. 그래서 파이프가 요렇게 오겠죠. 이렇게 이어서 사용할 때 구멍이 4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볼트를 쪼아서 이렇게 서로 맞댐 이음을 합니다. 맞댐 이음. 그래서 이런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이 있습니다. 연결하는 전용 철물이 있는데, 볼트나 전용 철물, 1개, 2개, 3개, 4개, 4개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동발으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줄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자, 동발이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은, 이 뒤쪽에도 이렇게 동발이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발이가 설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높이 2m 이내마다, 여기까지가 높이 2m라면은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줄을 이 방향, 한 방향, 뒤쪽까지 2방향,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향, 2방향. 이런 식으로 수평 연결제. 보통에서 이제 우리는 브레싱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브레싱.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엮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의 동발이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자, 이 부분이 콘크리트 위에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일반 흙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기다가 일단 흙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칩니다.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깔목, 이 하부에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받쳐줍니다. 깔목. 그 다음에 말뚝박기, 여기다가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뚝박기. 실제로 이제 요즘은 깔목이나 말뚝박기는 주로 쓰지 않고요. 이 하부에다가 전용 받침 철물이 있습니다. 받침 철물을 설치합니다. 과거에는 깔목이나 이런 말뚝을 박았는데, 요즘은 이런 공법은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은 공법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 더 좋은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이런 공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법이 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도 현실에 맞도록
좀 개정이 되면 좋겠네요. 요거는 현실성이 좀 없습니다. 근데 콘크리트 치는 거는 맞습니다. 일반 흙에다가 이렇게 동발에 공사할 때는 이렇게 콘크리트 치는 거는 맞고, 깔목이나 말뚝박기는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 공사에서는 많이 쓰는데, 대규모 아파트 현장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는 특수 철물, 받침 철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발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그래서 이음을 하면은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2개까지만 가능하다고 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3개 이상 그러면 3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3개를 이어서 사용할 수는 없고, 동발에는 무조건 2개 이하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까지만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1번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자, 102번 문제. 요거는 뭐 잘 몰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면보호공법 중에서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식생구mon공이라고 있는데, 식생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식생공법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잔디를 심는다든가 풀이나 잔디나 이런 식물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 이것을 식생공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계열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쓰면은 구조물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런 경사면이 있는데, 이런 경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사면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식생구mon공은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씨앗하고 비료하고 같이 섞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식물이나 이 풀이 이렇게 자라겠죠. 그것을 우리는 식생구mon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생공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생 뿌리기 공법,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시드 스프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 스프레이, 시드는 씨앗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식생판,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모내기 판처럼 판 속에다가 식물 씨앗하고 비료를 섞어서 이렇게 해서 사면에다가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식생포대공, 포대자루 속에다가 씨앗하고 비료를 넣어서 심는 방법. 줄대, 평대, 잔디를 이렇게 심는 방법. 씨앗 뿜어 붙이기 공. 자, 요것도 일종의 시드 스프레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식생공, 나무를 심는다든가 요즘은 녹생토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비료하고 흙하고 씨앗하고 섞어가지고 뿜어서 붙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녹생토 공법 이런 말을 씁니다. 녹생토 공법, 녹생토 이런 거 씁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로 하는 방법은 콘크리트, 격자, 블록, 돌쌓기, 콘크리트 붙임, 뿜칠 공법. 요거는 쇼크리트라고 이야기하죠. SHOTCRETE. 쇼크리트. 콘크리트를 뿜어서 붙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자, 여기서 구조물에 의하지 않는 것은 나무나 식물을 심는 것, 식생. 요 단어만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이 건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철골 작업 중지 조건. 요거는 뭡니까? 바람은 초당 10m, 비는 시간당 1mm,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 세 가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거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별표 5개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강간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3번이 잘못된 건데, 먼저 그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론편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요거. 자, 건물 외벽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죠. 자, 여기 건축공사에서 이런 건물 공사를 하는데 이 건물 외벽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강간으로 이렇게 해서 이 뒤쪽에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도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강간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요 그림하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들을 우리는 비계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계기둥. 자, 그리고 나서 자, 일정 높이마다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요거를 장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것들을 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계 기둥의 간격은 이 장선 방향으로는 1.5m 그리고 이 부분이 띠장이니까 띠장 방향으로는 1.85m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장선과 띠장은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띠장과 띠장의 간격은 2m. 요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m 이하로 한다. 그전에는 1.5m였는데 옛날 책에는 옛날 법규에는 지금 2m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만약에 이제 작업 발판이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은 이 작업 발판을 이 매단마다 설치한다면은 사람의 신장이 1.8m 정도 되죠. 그래서 과거에 1.5m면은 사람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 가지고 지나다녔어야 하는데 지금은 2m 정도라면 사람이 그냥 서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신장하고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 이 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 이하. 요 띠장 방향에서 이 기둥의 간격은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 요게 장선입니다. 요 방향, 요 간격은 1.5 이하. 맞죠? 그 다음 띠장의 간격은 2.0m 이하를 할 것. 요 띠장과 띠장 사이 요 간격은 2m 이하를 할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거. 요거 맞고요. 3번이 왜 틀린가 하면은 자,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3개가 아니고 2개의 강간으로 묶어 세울 것. 자, 이때 이 비계 기둥이 엄청 높다면은 자, 그림에 보시면은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 그림. 자, 여기서 이 비계 기둥이 많이 엄청 높다면은 비계 기둥 상단에서부터 31m 되는 지점까지는 이 파이프를 한 개만 써도 되는데 그 하단에는 더 튼튼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한 개 더 떼어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간으로 묶어서 세울 것, 튼튼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개입니다. 문제에 있는 3개는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개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지하수위 측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이 문제는 정답이 없죠. 자, 로드쉘, 인클리노미터, 익스텐쇼메타, 피에조메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흙막이 공사라고 있습니다. 지하 굴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착을 해서
이 지하에다가 어떤 지하실을 만들고 싶다. 그때 여기에 흙막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흙막이. 이때 로드쉘,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이 흙막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치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버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팀대. 자, 로드쉘은 이 버팀대 끝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LOADCELL. 다른 말로 하면은 하중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이 토압을 측정하는 장치, 즉 힘을 측정하는 장치를 하중계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인클리노미터. 자, 인클리노미터는 뭔가 하면은 지중 경사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보링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PVC 파이프를 설치하는데, 이 상단의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 PVC 파이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회 정도 요 속에다가 요런 형태의 롤러, 일종의 바퀴죠. 이 바퀴가 달린 전자장치를 이 속에다 쭉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 이 컴퓨터에 선을 연결해서 집어넣으면은, 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뭐 휘어졌다. 휘어지면은 이 휘어진 모양이 이렇게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1월 10일이다. 이건 1월 17일이다. 1월 24일이다.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이 변화치, 땅속의 경사 변화치, 이 땅속의 경사 변화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속에 이렇게 흙막이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경사가 일어났을 때 측정할 수 있는 게 인클리노미터고 이야기하고, 익스텐션 미터는 이거와 유사한데 각 깊이별로 땅이 얼마나 침하되었는지 지중 침하계, 땅속의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익스텐션 미터이고, 그 다음에 간극수학계는 피에조미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피에조미터하고 지하수위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하수위계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보링기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속의 지하수의 높이, 지하수위를 측정하는 게 지하수위계이고, 간극수학계는, 자, 이런 흙을 성토를 할 때 이 땅속에 흙의 입자가 있고, 흙입자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는데, 간극에 물이 들어가서 압력이 얼마인지 그걸 측정하는 게 피에조미터입니다. 그래서 피에조미터는 공학적으로 지하수위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없고 모두가 정답으로 처리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를 잘못 낸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 오류입니다. 오류.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워터 레벨 메타 요게 있다면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06번 문제입니다. 터널 지붕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조치할 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이 법규는 좀 현실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상하게 단골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실제 지금 대한민국 현장에서 이런 터널 지보공 공법은 눈 닦고 눈 씻고 볼래 볼 수가 없는 과거 아주 재래식 공법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터널 공사할 때 사용하던 그런 공법이 아직도 법규에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슬프지만은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는 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런 공법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터널 현장에서도 현장 소장도 오래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공법 국내에서 없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인력으로 터널 골착할 때 쓰던 그 공법이 아직도 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그렇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목재 터널 지보공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재 터널 지보공 없습니다. 우선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터널 공법은 나툼 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툼 공법. 자, 나툼 공법은 이렇게 생긴 단면을 굴착을 할 때 발파를 합니다. 발파해서 굴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록볼트 ROCKBOLT 록볼트를 타설을 하고 꽂고 그 다음에 쇼크리트 CRETE 쇼크리트를 타설하고 스틸리브 이걸 강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지보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현재 터널에서 지보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보공.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치는데 콘크리트를 칠 때는 터널 라이닝 폼 터널 거푸집이라 그래서 강제 철판으로 이 터널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치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래서 이 터널 폼도 이런 철제 폼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계 장치로 이렇게 이 강판을 받치는 유압 장치하고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미리 제작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게 되죠. 이 콘크리트를 우리는 라이닝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이닝 콘크리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법으로 터널 공사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처럼 이 목재 지보공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여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거푸집 이런 목재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이 목재 거푸집을 받치는 거를 지보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아주 옛날 공법. 지금은 국내에서는 눈 씻고 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공법이 아직도 법규에 버젓이 살아있는 게 아주 슬프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불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 문제점 안 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슬프죠.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출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60점 이상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정답을 찾아서 정답이라고 인정된 거 찾아가지고 정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목재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기납 정도를 체크해서 그 정도가 균등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에다가 이런 목재로 이렇게 받치겠죠. 이런 형태로 아마 받칠 겁니다.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목재 지보공 이거 콘크리트로 치면 동발입니다. 동발이 받쳐주는데 기납이라는 이야기는 자,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는 요 힘들 이렇게 밀어주는 힘들이 있죠. 이렇게 미는 힘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납.
이게 모두 같도록 균등하도록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 지붕공의 조립은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맞고요. 기둥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받침목을 사용할 것. 여기에다가 침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받침목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이런 모든 자재들은 한 세트 부재는 동일 평면, 같은 평면에 배치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틀 모양이 되겠죠. 일정한 길이만큼 이렇게 그 부집을 만들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최근 국내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공법입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저 건설 30년 이상 하면서 이런 공법 본 적이 없습니다. 빨리 법규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7번 문제. 요거는 법규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속도 기준. 지역 및 집안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 차량계 속도가 10km/h, 시속 10km 이하이면은 제한 속도를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08번. 차량계 건설 기기를 사용해서 작업할 때 작업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차량계 건설 기기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 방법은 작업 계획서에 넣는데, 유도자 배치 위치, 요거는 안전수칙 내용입니다. 안전수칙 내용. 작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전수칙,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요런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라. 안전수칙 내용 속에 보면은, 유도자 배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09번 문제입니다. 자,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모르면 숫자 있는 게 답입니다. 요거 숫자가 있네요. 250kg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숫자가 있는 요거 찍어주시면은 답이 됩니다. 잘 모르면은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이런 문제 나오면은 숫자 있는 거 찍어버리면 거의 한 80% 이상 정답이 됩니다. 2020년도 이전에는 100% 정답이었는데 최근 2021년도 보니까 그것이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숫자 있는 게 정답이 아닌 경우도 이제는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100% 숫자 있는 게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것도 숫자 있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하물을 적재하는 경우 준수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상식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불균형 상태로 적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4번이 정답이죠. 111번 문제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상 건설공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요거는 해당이 됩니다. 자, 최대 지간 길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이런 교량이 있는데, 자, 여기에 교대라는 게 있습니다. 교대. 여기도 교대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교각이 설치가 됩니다. 교각. 그리고 이 위에다가 교량 상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량 상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여기에 자동차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교량이죠. 이것도 2019년도에서는 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이 달이라는 순수 한국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공학적으로 우리가 뭐 토목공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달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교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과거에는 교량이라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달이라는 말로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간이라는 이야기는 자, 이 교대와 교각, 교각과 교각, 교대와 교각 이 사이의 거리를 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간은 부분적으로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간, 가장 넓은 곳, 그래서 최대 지간 50m 이상인 다리공사에서는 유해오염 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구조물 마찬가지죠. 요게 정답입니다. 틀렸네요. 25가 아니죠. 그래서 요게 틀렸고,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그 다음에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 상수도 전용 댐. 용수란 이야기는 뭐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요 법규, 유해오염 방지 계획서 제출해야 될 건설 공사 이 법규 내용에 있는 숫자들, 요런 숫자들 여러분들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런 숫자들, 요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시험 가면은 실기시험 갔을 때도 요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맞습니다. 추락 위험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여기까지는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할 것. 요게 틀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수직경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요거 좀 생소하죠. 수직경은 뭔가 하면은 이런 지표면에 있으면은 이 수직 방향으로 이 원형의 터널을 굴착한 것을 우리는 수직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또 수평 방향으로 이런 터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터널은 주로 어떤 터널인가 하면은 뭐 전력구 터널 또는 뭐 통신구, 통신선로를 통과하는 터널, 그 다음에 뭐 차집관로, 하수도 시설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약 한 20 내지 30m 정도 내려가서 수평 방향으로 터널을 굴착을 하는데 수직 방향의 이 터널을 우리는 수직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SHAFT, 샤프트 터널, TUNNEL 이걸 수직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이때 이 통로가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자,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할 것. 사람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수평 공간. 이 수평 공간을 계단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단 참. 얼마마다요?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10m 길이마다 이러한 계단 참을 설치하라. 이렇게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13번 문제입니다. 발파 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허용 진동치. 허용 진동치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인. 단위가 cm per sec. 초당 몇 cm이냐. 진동의 속도. 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기존 구조물에 금이 가 있거나 노후 구조물 대상일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발파 허용 진동치 규제 기준, 건물 분류, 문화재, 주택, 아파트, 상가, 철골, 허용 진동치 0.2, 0.5, 1.0, 1.0에서 4.0. 요거는 발파 허용 진동치 규제 기준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환경부에서 적용하는 소음 진동 규제 기준에는 이 단위가 데시벨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카인 단위입니다. 카인 단위 센티미터 퍼 세컨 속도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요거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조금 달리 표현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는 요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정답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114번입니다. 안전계수가 4이고 2000메가파스칼의 인장 강도를 갖는 강선의 최대 허용 응력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뭐 와이어로프도 마찬가지고 강선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이런 강선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어떤 무거운 물건이 달려 있을 때 이런 식으로 P라는 힘으로 집어 당길 때 이야기입니다. 집어 당길 때. 그래서 집어 당길 때 이것이 이렇게 끊어진다. 또는 파단이 된다. 끊어진다. 이때 이 강선의 강도를 인장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장 강도. 만약에 인장 강도가 뭐 10톤이다. 뭐 제곱미터당에 10톤이다. 또는 뭐 10kg이라고 쳐보겠습니다. 10kg per 제곱센티미터다. 인장 강도가 10kg per 제곱센티미터다. 즉 끊어지는 강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이걸 뭐 양중기에 사용한다든가 할 때 이 강선을 가지고 10kg의 무게를 인양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소정의 안전율 FS라는 안전율로 나누어 주면은 자, 실제 작업할 때 어느 정도 물건을 들 수 있느냐. 자, 안전율이 만약에 4다. 그러면은 4분의 자, 여기서는 인장 강도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000메가파스칼이라 그랬네요. 2000메가파스칼이다. 이걸 4로 나눠주면은 이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허용. 실제 현장에서 실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허용 강도. 허용 강도죠. 허용 강도.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최대 허용 응력이라고 되어 있죠. 허용 강도 또는 허용 응력.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00메가파스칼을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2000메가파스칼은 2000뉴턴 퍼 밀리미터 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4로 나눠주면은 얼마입니까? 4, 5, 20, 500 뉴턴 퍼 제곱미리 또는 500 메가파스칼, 500 뉴턴 퍼 제곱미리. 그래서 이 뉴턴 퍼 제곱미리는 메가파스칼 단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번 문제입니다. 지하수의 상승으로 포화된 사질토 지반의 액상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정답은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이 문제 또 나오면 1번으로 정답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저는 토마호크를 전공한 사람인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요거는. 그렇지만은 공단에서 1번이 정답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토목공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정답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웰포인트라는 공법은 영구적인 공법이하고 임시공법입니다. 임시공법을 액상화 대화책에다가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사실은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2번, 3번, 4번이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이 출제 의도라든가 이 출제 답안이 공포가 되었을 때 1번이 정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앞으로도 1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제가 동의를 하지 않나 하면은, 자, 이 액상화라는 대책은 연구 대책으로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포항 지진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포항에서 액상화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 구조물. 이 구조물은 뭐 건물이 되었거나, 뭐 터널이 되었거나, 뭐 옹벽이 되었거나, 뭐 도로가 되었거나, 철도가 되었거나, 이 하부 지반이 일단 모래질, 사질 지반일 때, 자, 지하수가 이렇게 높은 상태로 있다가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지진이나 진동이 발생하면은 이 지하수로부터 이렇게 위로 강극수압이 발생해서 이 지반이 약해지는 현상을 액상화라고 이야기하고, 액상화가 일어나면은 이 기초 지반의 지지력, 이게 약해집니다. 즉, 지반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상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상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반 자체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즉, 개량을 해야 됩니다. 개량을 해야 되는데, 웰포인트는 어떤 공법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공사를 할 때, 이 지하 터파기를 할 때, 여기서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보링기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속에다가 웰포인트라는 장치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 웰포인트는 진공 펌프입니다. 진공 펌프를 넣어 가지고 물을 뽑아서 이 물들을 연결해서 외부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여기서 작업을 할 때 건조한 상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 웰포인트고, 이 웰포인트는 이 공사가 끝나면은 철거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렇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임시공법입니다. 임시공법. 이 임시공법을 이런 건물 기초 지반이 액상화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구공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말도 안 되는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 문제 또 나오면은 이 웰포인트를 정답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인정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서당에서 스승님이 바람풍 하면 제자도 따라서 바람풍 하듯이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이 슬프지만 정답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저는 좀 의아해요. 왜 이게 정답인지 좀 의아한데, 토목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 임시공법이 대책공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임시공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웰포인트가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위안이 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 웰포인트다. 자, 동다짐은 뭔가 하면은 이런 지반을 무거운 추로 다져 가지고 이 땅 속의 강극수압을 없애주는 게 동다짐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입도가 양호한 재료로 치환하는 거, 이 약한 모래질 지반을 양호한 어떤 그 지반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이거 해당이 되고요. 근데 한계 간극비 이하로 상대 밀도를 유지시키는 방법,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강극수압이 이렇게 있고 간극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슨한 모래를 다지면은 이렇게 간극비가 적어지고, 촘참한 모래도 잦아주면은 간극비가 이렇게 적어지면서 한계 간극비, 더 이상 이렇게 변형률 입실론, 최적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계치가 오는데 그걸 한계 간극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 간극비까지 모래 지반을 다져주면은 지반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액상화가 방지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 수위를 낮춰주는 방법. 여기는 이 웰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당초 이 지하수가 이만큼 높았다면은 이 웰 포인트에서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지하수가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거죠. 지하수가 저하되도록 하는 공법. 사실은 이거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건조한 상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연구 대책으로, 액상화 대책으로 쓸 수 없는 공법이에요, 이게 원래는. 그런데 슬프게도 이게 정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도리 없이 우리도 같이 이거를 정답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단에다가 제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토목공학을 제대로 전공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기사시험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을 정답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합격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6번 문제는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기준과 관계된 거죠. 이건 법규죠. 그래서 공정률 70% 이상 90% 미만. 자,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 90% 미만일 때는 70% 이상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7번은 그냥 뭐 상식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건설 장비를 가공 전선로, 즉 전기가 통하는 전선 밑에다가 접근할 때 안전대책 옳지 않은 것은 장비를 전선로 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감전사고 일어나죠. 1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재료나 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라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자재를 올릴 때 달줄, 달포대. 자, 이런 높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공사를 하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자재를 위로 올릴 때 기구 자재를 그래서 달포대, 포대에다가 넣어 가지고 달줄 이렇게 해서 줄을 묶어서 이렇게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던지거나 뭐 그냥 묶어서 올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요즘 이런 거 안 씁니다. 요즘은 건물 인근에 리프트라 그래가지고 호이스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설 엘리베이터처럼 생긴 곳에 자재를 넣어가지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가설 공사를 미리 합니다. 요즘 과거처럼 줄에 묶어서 뭐 자재를 올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것도 법규를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실성이 없는 법규죠, 이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뭐 자재를 달아 올리고 줄에다 묶어서 달아 올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자, 올바른 내용이 되고요. 자, 119번 문제입니다. 흙의 투숙에서 영향을 주는 인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뭐 토목공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전기, 전자, 뭐 기계, 그 외에 뭐 다른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흙의 투숙해수라는 이야기는 흙 속에 물이 통과하는 속도.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입자가 있으면은 이 흙 속에 물이 이렇게 통과하는 속도, 물의 통과 속도를 투숙해수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K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투숙해수 K는 흙의 입자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자, 2타. 2타는 뭔가 하면은 이 물의 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액체의 점성. 2타분의 감마 W. 이 물의 밀도. 자, 여기에다가 흙의 간극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극비 2분의 2의 세제곱하고 어떤 조건에 따른 상수, 정해진 상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이 공식을 암기했을 필요는 없고 이 공식의
모양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DS는 뭔가 하면은 이 흙 입자의 요 지름 입경을 DS라고 이야기합니다. DS. 그래서 이 입경의 제곱. 그 다음에 이타는 이 흙 속에 이렇게 물이 통과할 때 이 물의 점성. 그 다음에 감마 W는 이 물의 밀도 일반적으로 1이죠. E는 흙 속에, 이 속에 있는 이것들을 간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간극의 비를 E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극비. 간극비가 크다는 이야기는 이 흙 속의 간극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포화도. 자, 이 흙 속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이 포화도 통상 S라고 표현하는데, S는 100%입니다. 물로 가득 차면은 이 물의 통과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포화도가 클수록 투수 계수가 크다. 그 다음 공극비, 간극비 또는 공극비라고 이야기하고 E라고 표현합니다. E가 클수록, 자, E가 분모에도 있지만 여기 분자의 E는 E의 세조급이죠. 이게 크면 클수록 투수계수 값이 큽니다. 즉 물이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공급비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큽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유체의 점성계수, 이타, 물의 점성계수 또는 유체의 점성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크면은 이게 분모가 커지니까 이 분자는 적어지겠네요. 투수계수는 작아진다. 유체의 밀도, 감마 W, 물의 밀도 또는 유체의 밀도인데 이 밀도가 크면 클수록 투수계수는 커지네요. 투수계수는 커진다. 해서 잘못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식 안개에서 풀려놓는데 요 공식 모양을 유심히 쳐다보시면은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은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1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터널 공사의 전기 발파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터널에서 전기 발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발파를 해서 깰라 그럽니다. 터널 굴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하약을 장전합니다. 하약을 장전하고 그 다음에 전기내관을 설치해서 발파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 내관에는 전선이 두 가닥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닥이 나옵니다. 이 내관이 여러 개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쭉 와서 여기에 발파 스위치가 있습니다. 발파기가 있습니다. 그때 자, 요 부분을 우리는 발파를 하기 위한 모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선. 이 내관에서 나오는 이 전선 요 두 가닥들은 각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이 부분이 발파가 되면서 앞으로 굴진을 할 수 있는 게 터널 전기 발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하약류를 충진한 장소. 이거 틀렸죠? 전입니다. 전. 틀린 걸 그대로 수고해 있습니다. 법규에도 충진이라는 단어를 쓰죠. 충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충전입니다. 채울전. 요거는 한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충진이라고 읽고, 대부분 공학 서적에 최근에는 충전으로 교정이 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직도 무식하게 충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진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한자어에서 진이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총알일발 장진 아닙니다. 총알일발 장전, 하역을 충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가득 채우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충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진은 원래는 틀린 겁니다. 근데 법규에는 아직도 충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발팍이 있는 쪽이 적어도 이게 30m 이상 발팍 모선을 끌고 와서 여기서 도통시험, 전기가 잘 통하는지, 그리고 이 내관마다 전부 저항값이 있습니다. 저항. 그래서 이 저항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하약과 내관이 제대로 장전되었다 생각할 때 이 발팍이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발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0m 이상 요거 맞고요. 저만은 충분한 허용량을 갖는 발파기를 사용하고, 여기서 발파기에서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전류를 흘려보내는 충분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 이게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었는지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파 후 발파기와 발파 모선의 연결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 발파 후 이 모선을 이 발파기 단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발파기 단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모선이 와서 이렇게 두 가닥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여기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발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발파하고 나면은 요 연결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하고 절연 담부에다가, 이 전선 담부에다가 이렇게 캡을 씌워가지고 절연 상태를 유지하고 재점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죠. 여기 정답입니다. 저만은 선임된 발파 책임자, 현장에서는 하약 주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이 현장에는 하약기사 누구누구가 하겠습니다 하고 경찰서에 발파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담당자가 발파를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자, 발파기의 핸들을 점화할 때 이외에는 시건 장치를 해서 모선을 분리하여 하며 발파 책임자의 엄정한 관리하여 둔다. 이 발파기는 아무데나 막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딱 상조석에 넣어가지고 사무실을 잠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작업자가 이 하약하고 내관하고 발파기를 훔쳐가면은 사제 폭탄을 만들 수가 있죠. 아주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설 안전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